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하게 된 연기하는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냥 편안하게 소담하게 얘기 나눌 건데 혹시 편하게 앞자리로 옮기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편하게 앞자리로 옮겨주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희는 인사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박중하 배우님, 감독님. 저도 원래 배우의 욕망이 있으나 자질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잔챙이를 제가 저수지에서 카메라를 직접 들고 우리 김호원 배우님, 성환 배우님과 같이 영화를 연출한 박중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신 영화의 호준 역할 했었고요. 네, 또 감독님과 함께 이 영화를 제작하고 또 현재 배급까지 하고 있는 배우 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 감독을 연기했습니다. 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앉아서 얘기 나눌게요. 혹시라도 들으시다가 좀 가까이 오시고 싶다면 편하게 와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영화들은 잘 보셨어요? 네. 네, 저도 잘 봤어요. 굉장히 하찮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웅장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혹시 먼저 질문 있으신지 여쭤보고 없으시면 저희끼리 조금 얘기 나누다가 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하고 싶은 질문 있으세요? 제가 먼저 얘기 나누고 있을게요. 어떻게 하다가 이 영화를 함께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그 남 감독님, 저는 남 감독님이 보면서 배우가 아닐 것 같았어요. 뭔가 톤이. 그래서 감독님이 저는 호원 배우랑은 친구고요. 감독님이랑도 예전에 같이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만나자마자 호원이한테 남 감독은 직업이 배우가 아니지 뭐 하는 분이시니 막 그랬는데 배우분이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날것 같은 어떤 종류의 느낌들이 저건 배우가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은 막 그런 생각 저는 했었어요. 혹시 저 같은 생각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재미있었고요. 어떻게 이 영화를 함께하게 되셨는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저 영화 속에 노맨스 랜드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제가 2016년에 촬영해서 2017년에 출품도 하고 개봉도 해보려는데 잘 안 됐던 영화인데 그 영화 극 중에는 그게 좀 잘 됐던 영화로 뒤바뀌었고 그 중에 이제 노맨스 그 영화 하면서 만났어요 저희. 나와주셨어요. 제 인생의 유일한 영화예요. 영화제를 한 군데도 못 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내세요. 상희 씨가 잘 안 됐던 영화에 같이 그때 인연이 있었지만 이렇게 또 개봉을 그때를 반성 삼아서 제가 열심히 다시 만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 영화를 같이 하게 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맨스랜드라는 작품 때 감독님과 또 상희랑 만났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영화 다음에 감독님이랑 저랑 또 하나의 그 농구를 소재로 한 단편 영화를 하나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도 이제 영화제 한 군데 가고 잘 안 돼가지고 그 이후에 감독님이랑 이렇게 뭐 연락 가끔 하고 지내다가 이제 제가 강릉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아서 갔다가 그때 혼자 가기 좀 그래서 감독님 같이 가서 에너지 좀 받고 옵시다 그래가지고 영화제 같이 모시고 갔다가 이제 영화제에서 하루 자고 오는 그 길에 이제 모텔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 영화를 더 해야 되는데 영화 더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도 제가 영화를 하나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는 그 어떤 희망, 소망을 내비쳤고 감독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찰나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뭐 하나 해보면 좋겠다. 요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감독님께서 최근에 그 당시에 저 뭐 하고 지내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셔서 제가
조그만하게 취미삼아 낚시 유튜브 하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감독님께서 뭐 구독자 2,000명 정도 되겠지 하고 들어가 보셨는데 그때 한 2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보다 너무 구독자 수가 많으니까 아니 이 사람은 배우인데 왜 이 유튜브를 하러 가지? 그리고 왜 유튜브를 하지? 왜 낚시를 하지? 낚시터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지?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부분들을 캐치를 하시면서 저한테 아니 호원 씨 얘기를 영화로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낚시터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대부분 다 우울하고 음침하고 뭐 살인이 일어나고 뭐 불륜이 일어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안 될 것이다, 재미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께서는 아니다, 뭐가 있다, 배우가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한다, 이게 뭔가 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감독님이 그런 어떤 좋은 그 에너지들과 소스들을 자꾸 어필해 주셨고 저도 이제 감독님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럼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러면서 되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게 이 영화 자체입니다. 성환 배우님은 이 두 분과 같이 하면서 어땠어요? 이 두 분은 원래 오랜 인연이 있으셨고 이번 영화로 함께 처음 하시게 됐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이 같이 하면서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테이블 작업을 한 달을 넘게 했거든요. 대본 작업을? 네네. 앉아서 이제 트리트먼트만 보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즉흥극을 바로 하는 거예요. 즉흥극을 바로 하다가 근데 이제 너무 그냥 나답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인물에 관해서 다양한 뭐 캐릭터성이라던가 어떤 배경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조금씩 바꾸면서 다시 즉흥극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맞게 그 상황이 흘러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아무래도 보통 창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맞으면은 그 어떤 서로의 대화가 약간 좀 이렇게 틀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떤 식으로 가든 가장 중요한 지점을 다들 이렇게 붙잡고 다른 소리들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진짜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 롱테이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롱테이크의 대본들은 대본이었을까 혹은 되게 많은 부분이 애드리브였을까 좀 궁금했었는데 아마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주요한 이야기들이 생겼나 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저는 방해한 목표 중에 하나가 대사랑 애드립을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사람들이 저게 대사를 친 건지 애드립을 친 건지 좀 모르게 하는 것도 목표였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인 텍스트가 나왔을 때는 그거 가지고 촬영장 갔을 때는 뭐 한 5%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애드립이었어요? 아니요, 만든 거죠. 대부분이 90%. 대본의 네. 이야기고. 오, 정말요? 되게 롱테이크가 많던데 그러면 진짜 몇 페이지의 분량이 될 텐데 그러면 진짜 많이 맞춰 봤겠다. 정말요? 거의 연극 작업 하듯이 하셨네요, 영화를. 오,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마이크 한 번만 손 잠깐만 들고 계셔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오늘 영화 한 편을 보고 지금 오는 길인데 그 영화에 되게 많이 실망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상기시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예, 그리고 질문 드릴 것은 남 감독이 그 연습 과정에서도 물론 캐릭터 구축이 됐겠지만 그 전에 혹시라도 이런 감독을 좀 모티브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런 게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그 되게 성격이 괴랄한 느낌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감독이나 영화계 종사자분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건지 질문 드릴게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다 좋으신 분들을 만났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작품 안에서 역할이 이제 이 두 인물 간의 갈등이기도 하지만 남 감독 입장에서는 호사마한테든 그다음에 희진이한테든 어떤 다양한 뭐 비나 눈처럼 무언가를 자꾸 내리게 해주는 흔드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역할적으로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날이 서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문을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날이 조금 지나치게 날이 좀 서지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인물 자체가 비호감이니까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도 심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지점을 제가 한 두 군데를 뒷부분을 아마 보시면 표정으로 나타나겠지만 두 군데 정도를 이렇게 찍어놓고 그걸 찍고 이제 나를 이제 조금 지나치게 섰는데 그냥 갔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또 일반 관객분들은 실제로 그런 경험들도 많다고들 하셔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감독님과 제가 이 영화의 전체 뼈대 트리트먼트를 각본을 쓸 때 이제 감독님께서도 이 감독이라는 인물의 어떤 입체성이나 캐릭터를 좀 더 많이 고민 같이 하자고 했었을 때 사실은 제가 경험했던 감독님들의 어떤 그것들을 많이 좀 소스를 드렸어요. 이제 제가 그 어린 시절 저 연기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현장에서 그렇게 좀 많이 혼나고 또 되게 배우로서 자존감을 꺾어뜨릴 정도의 안 좋은 얘기들을 굉장히 좀 들었던 그런 감독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한두 분 정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어릴 때니까 트라우마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 현장을 가면은 그 다음 연기가 너무 어렵고 그랬던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기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큰 어떤 밑거름이 되는 경험인데 그런 감독님들에 대한 소스를 제가 감독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 이 실제 역할을 준비하시는 성황 배우님한테도 제가 이런 감독님이 있었다 이런 말투로 저한테 얘기를 했다 막 이런 좀 얘기를 제 트라우마를 막 PTSD를 막 느끼면서 네, 그렇게 알려드렸고 그것들을 감독님과 성원 배우님이 좀 적절하게 잘 영화적으로 이렇게 맞춰 주셔서 지금 남 감독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도 독립 영화를 했었으니까 예전에 지금도 하고 싶고요. 대본 좀 주십시오. 늘 사랑하고요. 아무튼 저도 예전에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했으니까 제가 연기상을 받은 해에 작품상을 받은 감독님들은 거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낚시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 여기 자리 싸움할 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전날 오디션까지 봤다면 그 감독이 누군지도 알고 대본도 알고 오디션을 봤다면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아사모사한 거예요.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해주실 얘기 있어요? 그 지점이 저희 영화의 핵심 포인트가 트리트먼트라는 뼈대는 있는데 그거는 그냥 뼈대조차 없으면 배우님들이 이 인물과 세계를 창조함에 있어서 아예 기반이 없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라는 뼈대가 있는데 그 뼈대가 좀 너무 여지가 많아요. 자기가 만들어낼 밑바탕이. 그래서 그 뼈대에는 우리 남 감독이 처음에 싸우면서 바로 알아볼 수도 있고 그 얼추 러프한 트리트먼트. 근데 그 단계에서 저기 아까 남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대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하실은 양재동 지하실에서 처음에 만나는 그 씬 그리고 뭐 식당의 씬 어디에서 당신이 이 배우를 인식할 거고 당신은 어떻게 이 배우를 어떤 감정으로 인식할 거냐 계속 물어봤을 때 제가 만약에 혼자 주도적으로 작가로서 썼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처음에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나라는 남 감독은 여기 저수지에 왔는데 이 사람을 없는 취급 계속 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그거를 수용을 하고 계속 그 세계를 그 인물 쪽으로 창조하기 위해 더 많은 대화를 해서 계속 식당에서도 아는 척을 안 했고 아는 척을 안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인식 언제 알아봤는지 처음 만남에 그거는 알아봤는지 그때 모자 선글라스 벗으면서 인식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얼마 전에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 저희가 전주 영화제 갔을 때도 그렇고 며칠 전에 GV를 할 때도 이제 저희를 응원해 주려고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그 팬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 며칠 전에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갔는데 알겠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모든 사람의 일상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봤으니까 알고 봤으니까 인식하고 말을 하고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인식을 해도 여기서 이 타이밍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긴가민가인데 귀찮으니까 긴가민가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인물 같은 경우는 피난 오듯이 도피하듯이 이제 숨 쉬려고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 와서 이 사람을 마주쳤다면 게다가 오디션까지 봤잖아요. 인식을 하게 되는 순간 뭔가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야 돼. 이 인물과도 대화가 돼야 되고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게다가 뭐 모자도 쓰고 있고 뭐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뭐 하고 있는데 더 아는 체를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그 정도 선안에서 이제 계속 탔던 거죠. 근데 뭐 싸움까지 계속 나고 얼굴까지 벗어버렸는데 뭐 모른 척 못하겠어요. 여기서는 나를 쳐다보고 이미 눈이 벙쪄버렸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그래 봤다 이렇게 되는. 아 그럼 첫눈에 알아보시긴 한 거네요? 그러니까 첫눈에 알아봤다기보다는 인식은 되죠. 인물에 대해서 긴가까지는 아는데 거기서 더 깊이 얘를 오디션을 봤는데 어쩐데 이렇게 하면서 더 깊이는 생각을 더 안 하려고 했던 거.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니 나 그냥 첫눈에 알아봤냐고 물은 건데 아니, 그 고민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라고.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호주는요? 호주는 언제쯤 알아봤어요? 이게 캐릭터를 떠나서 영화적으로 감독님이랑 고민을 했을 때, 야 이거를 처음부터 알아차리면 영화가 진행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이제 알아차려도 모른 척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서 이제 남 감독에게 선글라스를 씌우는 것도 뭔가 약간 그런 어떤 장치들을 조금이라도 주자. 그러니까 호준이 그러니까 바로 못 알아볼 듯한 그런 장치들이라도 좀 주자 해서 이제 선글라스도 좀 씌워보고 또 저도 이제 막 모자 많이 눌러 쓰고 막 뭐 많이 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서로에게 조금은 너무 관객들을 봤을 때 리즈너블하지 않게 아니, 저 정도면 바로 알아보지 이렇게 되지 않는 장치들을 하나둘씩 심어주자. 선글라스를 끼면 그래도 선글라스 끼면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조금 그런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많이 감독님과 배우들이랑 해서 저런 어떤 시작을 했고 이제 호주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배우 김호원 저라면은 아마 되게 바로 알아봤을 것 같은데 또 호준이라는 인물은 낚시터에 가면 되게 낚시만 생각하고 낚시에 미쳐 있고 완전 낚시터에서는 왕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마음으로 낚시를 접근했을 때는 너무 많은 낚시꾼들이 있기 때문에 낚시터에 그냥 이 남 감독이라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쑥 스쳐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낚시하는 아저씨구나 이제 이 정도에서 처음에는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와서 막 시비를 걸을 때 또 근데 또 시비 거는 타이밍이 막 유튜브 라이브 하고 막 이런데 해가지고 더 정신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막 싸움 직전에 막 할 때 정도에는 어느 정도 알아봤을 것 같은데 이제 선글라스를 딱 벗는 순간 완벽하게 맞네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벗는 순간 맞네가 딱 된 것 같아요. 호주는. 그럼 그때 굉장히 기분이 착착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세히 영화 한 번 더 보시면 이 호준의 표정이 그 딱 벗는 순간 딱 마주치는 순간 제가 약간 이게 있어요. 이 미묘한 저의 그 뭔가 이게 있거든요. 한 번 더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잔챙이라는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어학사전에
1. 여럿 가운데 가장 작고 품이 낮은 것. 2. 지질이 못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챙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지? 나도 막 어떤 큰 대어가 아니라 그냥 잔챙이로 끝까지 살아남고 싶은 약간 그런 기분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네.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일단 영화 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내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거,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거에는 그만큼의 고통과 괴로움과 물론 행복하겠지만 또 그만큼의 고통과 괴로움이 동반이 되는데 이 영화에서의 그 호준하고 그런 그 배우 호준 배우와 그 희진 배우의 그런 모습들이 그 실제로 배우님들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또 앞으로의 그 배우로서의 방향성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 뭐 배우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아니면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잔챙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네, 그거 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동안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진짜 요즘에 감정 기복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 되게 하찮아요. 되게 하찮은데 하찮고 매일매일 무언가를 결심하고 작심삼일처럼 3일 하고 다시 퍼져 있다가 또 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듣다가 들은 말 중에 되게 그 질문 들으면서 생각난 말이 있었는데 송혜 선생님은 90 몇 세까지 그 전국 노래자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송혜 선생님의 대표작은 전국 노래자랑이잖아요. 근데 송혜 선생님께서 그걸 시작하신 나이는 61세인가? 60대 초반이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60이 넘어서 자신의 인생작을 만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경정신과 교수님이셨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어느 때고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지쳐서 꼬꾸라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라고. 제가 요즘 꽂혀 있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하라고. 그래서 이 잔챙이라는 말과 이 영화가 저는 이렇게 좀 되게 사랑스럽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제 감독님. 이 영화 새 인물들이 고민하는 저는 제일 처음 기획 의도가 이분한테 이제 이 영화의 출발점이 제가 단 한 가지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호원 씨는 요즘 나랑 찍었던 뭐 농구 영화도 잘 안 되고 다른 독립 영화에서도 여기저기 불러주는 게 없는데 왜 낚시터를 가지? 단순히 저 낚시하는 행위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뭔가 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왜 무엇을 하러 낚시터에 가는 거지? 굉장히 배우 생활보다 유튜브 활동을 훨씬 더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그 의미는 이 호원 씨 자체를 탐구하겠다기보다는 내 내면에 숨겨진
나는 왜 낚시터에 갈까라고 했을 때 거의 감독님도 낚시해요? 저 낚시 거의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화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그 기획 어떤 머릿속에 그 목표 지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아무튼 제가 40대 넘어서도 계속 무명이고 했을 때 그게 사실 이게 배우로서 제가 이걸 감독 한 명 나오고 두 배우로 이야기로 많이 집중이 되긴 하는데 그때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저수지 낚시터에 앉아서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낚아야만 되는가라고 사실 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던지고 제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어떤 정답을 정해놓지도 않았고 뭐 이것은 뭐 위로의 영화라고도 생각도 안 하고 뭐 어떤 그래서 각자 그냥 저수지의 낚시터에 앉아서 우리 배우님들과 그리고 관객님들과 그냥 고민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딱 제가 생각했던 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낚시터의 의미는, 네, 잔챙이의 의미는, 예. 그리고 이 영화가 그 외국에 진짜 외국 영화제에 정말 많이 출품되고 외국에서 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단독 개봉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거기는 이제 예술 영화관이 조금 우리보다 저희의 꿈이 이제 좀 장기 상영이잖아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좀 오래 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기는 그럴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한 관에서 2달 동안 잔챙이가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한 관에서 2,000명이 넘는 관객분들을 만났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낚시터 문화가 좀 재밌잖아요. 그 카시트를 박아놨잖아요. 그게 외국에서 보기에 되게 좀 재미있고 신기했나 봐요. 그 돈을 내고 낚시를 하러 간다는 것도 그리고 그 박혀있는 카시트에 앉아서 한다는 것도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낚시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누고 영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호원 감독 너 여기서 배우지? 네. 호원 배우님도 아까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연기를 하게 됐고 또 지금은 영화가 너무 좋아서 이제 영화를 만들기까지 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정말 열심히 해왔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저의 지금 삶인 것 같고 그냥 지금은 영화가 너무 좋고 영화 속에서 연기하는 게 너무 좋은데 코로나 뭐 이러면서 배우들이 설 기회가 많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내가 너무 연기를 하고 싶고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내가 내 돈 들여서 영화를 만들어서 연기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그냥 어떻게든 좀 제가 가진 환경 안에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잔칭이라는 영화까지 만들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호준이라는 인물과 저라는 인물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호준도 뭐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조금 더 뭔가 영화라는 것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연기라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유튜브라는 이제 어떤 그 수단은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라는 매체가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이걸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마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면 이거 굉장히 소중한 기회거든요. 배우들한테는 더 소중한 기회예요. 왜냐하면 배우들이 뭔가 직장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는 무언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자기의 생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저에게는 이 낚시 유튜브라는 게 그렇게 다가왔고 그렇다면 내가 이 소중하고 감사한 기회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감사한 기회를 가지고 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꿈을 계속 펼쳐보자라는 게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낚시 유튜브를 꾸준히 했던 거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화와 연기에 대한 꿈이 훨씬 크고 또 제가 약간 꿈이 커요. 이렇게 감독님들이나 배우들이 저한테 농담 삼아서 막 그런 얘기 하실 때 꿈은 진짜 커. 막 저는 항상 헐리우드를 꿈꾸면서 연기하고 저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꿈을 크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저라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잔챙이들에게도 그냥 정말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꿈꾸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방법이,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다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요즘 시대는 더 어떤 방법이든 자기가 좋아하고 하면 그거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계속 해 나가고 꿈을 잃지 않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 모든 잔챙이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서 저는 낚시가 약간 명상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 찌를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명상할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낚시터를 가면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고기를 잡을 생각만 합니다. 눈이 막 반짝이고 진짜로 있어요. 연기 이게 얘기할 때보다 더 여러분들이- 반짝이지 않아요? 호사마예요, 네, 호사마.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 아버지, 아버지 친구분 다 물어보세요. 낚시터 가면 혹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삶을 정리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오늘 어떻게 하면 저 붕어를 많이 잡을 수 있지? 진짜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그 붕어는 다 놔주지 않아요? 놔주는 사람도 있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거 하나 진짜 확실합니다. 찌를 보면서 삶을 정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왜 저 찌가 안 올라오지? 왜 저 찌가 입질을 안 하지? 그러면 미끼를 바꿔야 되나? 자리를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그래서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 또 궁금한 게 저희 아빠가 낚시를 좋아해서 저수지 낚시를 좋아하셨어서 저 어렸을 때 낚시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저희 아빠는 가랑 낚시를 다닐 때는 베스가 생태계 교란종이었어요. 그래서 잡으면 물에 안 넣어주고 밖에다 버렸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네, 베스는 생태계 교란종 맞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면 지금도 이제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베스를 그렇게 좀 하는데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들이 잡아야 되는 손맛을 봐야 되는 고기니까 그렇게 또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또 풀어주시는 그런 교란종이면 잡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건 맞는데 실제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싹 풀어주시더라고요. 자기들 베스 먹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원래는 먹어요. 네, 먹어요? 방송에서 막 나오던데요. 베스 먹다가 유튜브로 봤습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호원 배우는 호사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3만 명이 넘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낚시 유튜브에서 3만 명이 넘으면 대박인 거예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시작부터 너무 재밌고 막 이러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보다가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하는 씬이 있었어요. 그 하우스 안에서 술 먹고 취해서 갑자기 남자가 대사를 던지잖아요. 여자 배우한테. 여자가 갑자기 대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감독 앞에서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배우니까 그게 너무 보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봤는데 아마 배우분들은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감독님도 저 같은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남 감독의 애티튜드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 기석이로 캐스팅해야겠어 술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좀 감독님도 저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 관객분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고 또 울림이 있는 씬으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조금 오글거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음을 대변한 게 남 감독이 그러죠. 미쳤네 하잖아요. 보는 데서 하면서. 그때 속 시원했어요. 네, 그게 사실은 저도 조금 그걸 대변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모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알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필요하기 때문에 연출을 했고 그리고 정말 정면 돌파를 하면서 호원 배우가 연기를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화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배우상을 받았었거든요. 굉장하죠? 그래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저 쉽지 않은 씬을 정면 돌파해서 영화 안에 멋있게 딱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걸로 배우상까지 받고 올해의 배우상까지 받고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했고요. 자 이제 송원 배우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뭐 다 생각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저는 호사마님이랑 조금 다른 건 그냥 자기 스스로를 주변에 다른 사람, 가족, 친구 다 없이 자기 스스로한테만 좀 뿌듯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다 많이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 본능적인 욕구만큼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자기 스스로를 이제 뿌듯하게 인정하는 하루에 한 번이 안 되면 뭐 이틀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라도 그런 순간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늘리다 보면 삶이 조금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지난주에 개봉을 했던데 솔직히 이제 독립영화는 개봉하면 제 날짜에 제대로 맞춰서 보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개봉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또 뒤늦게 이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시간이 막 그나마 이제 GV 정도가 있으면은 이제 시간에 맞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 보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 크고 영화는 상당히 이상희 배우님 말씀처럼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영화 자체가 영화 속 영화 관계자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인으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영화 관계자에 대한 어떤 마음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극중 남 감독님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진상이잖아요. 진상 감독님. 네, 맞습니다. 네, 진상 감독님인데 시나리오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제 호준 배우님, 아니, 극중에서 호준님, 그리고 희진님 이렇게 시나리오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궁금한 점은 실제로 배우님들께서 진상 감독님이시지만 이 감독님이 제시한 시나리오가 너무 좋다 그랬을 때와 이 감독님은 진상하나 정말 인간성이 너무 좋으신데 시나리오가 좀 완전 아니다. 하지만 내가 연기를 해서 바꿀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제시를 한다면 배우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하고 감독님께서는 혹시 그러시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감독님들 중에 혹시나 진짜 극중 남 감독님처럼 저렇게 이제 완전 진상인 감독님 있는지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짧게 말하고 이제 배우님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그 인간관계나 네트워크 폭이 굉장히 좁아서요. 감독님들 잘 봐요. 제가 이제 대학원 이제 20대, 30대 그냥 동료들은 다 영화 그만두고 잘 나간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감독의 어떤 그 모티브나 이런 거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기존에 우리가 좀 한 20년 전에는 조금 갑질 문화도 있었고 해서 좀 그런 문화들이 요즘은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되는데 제가 뭐 어떤 체험으로 그걸 만들어낸 측면보다는 그냥 기본 상식에 같이 대화하면서 그리고 더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측면이 맞고요. 그리고 진상으로 그리려고 애초에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좀 저는 그냥 좀 감성적인 감독이 처음에 시작이었고 그 감독이 그냥 저수지에 원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배우를 이렇게 오게 할 수도 있는 딱 그거에서 출발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더 진상처럼 보이고 그렇게 구축이 됐던 거는 이제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된 측면이 좀 더 있습니다. 네. 밸런스 게임. 이게 같이 작업을 했는데 잘 안 돼도 연락하기가 약간 좀 뗀뗀해져요.
뭐 어떤 왜요? 우리 이렇게 잘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아까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대개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하긴 해도 이제 뭐 약간 좀 의례 어떤 인사치레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뭐 결국에 양쪽 다 작업을 하고 나서 안 볼 사이라면 우선은 저는 이제 성격상 그냥 우선은 부딪혀 보는 타입이니까 얼마나 진상인지는 제가 경험해보고 이제 헛소리하면은 흘릴 건 그냥 흘리고 정 안 흘리면은 뭐 안 되면은 뭐 거기서 터지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뭐 굳이 표현하면은 전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라면 정말 시나리오 딱 받았을 때 뭐 여기 상의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역할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스토리도 너무 내가 꿈꿔왔던 스토리고 그리고 이 역할도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역할이면 사실은 뭐 감독님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너무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내 느낌이 좋은 시나리오라면 배우들은 그런 욕심이 제일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의 뭐 저희의 입장에서 선택받는 입장일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정말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영화 내가 꿈꿔왔던 캐릭터, 내가 이거 하면 너무 이번에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면 감독님의 어떤 그런 부분은 크게 그러지 않고 아마 그 시나리오를 선택하지 않을까. 네. 저는 영화는 무조건 감독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간다면 저는 무조건 감독님의 성격이 어떻든 감독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일단 영화에서 남 감독의 모습은 때때로 약간 좀 꼴보기 싫을 때가 있죠. 진상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 현장에 그렇게 진상인 감독님 없어요. 진상이면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뭔가 시대가 바뀌면서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에티튜드나 예의의 범주가 도덕적인 그 잣대가 꽤나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그런 사람은 잘 없고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이지만 늘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날의 컨디션 혹은 그때 고민하는 것에 따라서 뭐 좀 예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남 감독님도 진행하고 있는 영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여자 희진 배우님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많이 힘든가 봐요. 지금 뭐 무슨 일 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도망치듯이 나왔구나. 저 사람도 뭐가 있구나. 그래서 좀 예민하구나. 그렇게 저는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은 저한테도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리거나 그럴 때 저도 현장에서 예민할 때가 있고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작품을 위해서 욕심을 내느라 예민한 감독이랑은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예민한 감독이랑은 그냥 인간에게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지 않고 그냥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은 일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같이 일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믿고 사랑해야 이 작품을 나도 제가 이게 연기하다가 힘나는 순간은 이 감독을 위해서 연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연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연기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어서 되게 공감하면서 봤는데 여러 장면 중에 계속 끝나면서까지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그 닭볶음탕 집에서 이제 호준 배우와 희진 배우 둘 다 배우지만 호준 배우님은 유튜버로서 뭔가 이제 인기가 많은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희진 배우님은 배우인데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게 되게 뭔가 묘하게 다가왔거든요. 왜냐면 뭔가 인식이 배우면 연예인이고 뭔가 유튜버면 일반인들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느낌이라서 전자가 조금 더 명예가 있을 것 같은 이미지지만 요즘 시대는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장면이 되게 묘하게 다가왔는데 사실 배우로서 뭔가 명예, 인정받는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호준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미 낚시로서 유튜브로서 명예를 얻었지만 배우로서는 명예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로서 뭔가 이제 얻어야 할 명예를 이미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희진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게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 그렇다면 배우로서는 어떤 게 이 배우 생활을 이어가는데 원동력일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적인 원동력 아니면 캐릭터로서의 원동력을 여쭤보신 건가요? 촬영이 없을 때도 뭔가 내가 이 직업을 이제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어때요, 주한 감독님? 아니,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그 극 중에 희진의 원동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 배우님들의 어떤 그런 원동력을 말하는 건지. 두 분 다 배우셨지만 예. 한쪽은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었지만 한쪽은 얻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쪽은 분명히 명예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로서의 그런 하고 싶은 열망이 살아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했고 한쪽은 이제 희진 배우님은 뭔가 인기가 없지만 이 작품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극 중에서. 네, 극 중에서 네. 그거는 제가 그 배우의 마음 딱 이 영화의 새 캐릭터, 저는 이 영화를 아예 자유롭게 본인들이 인물을 창조하되 제가 그냥 출발점은 다 셋 다 고민하러 이 저수지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희진 배우는 이제 상업 영화일지라도 그것도 고민할 수 있잖아요. 막 당장 내가 이 영화를 찍으면 유명해질 수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당신만의 해석을 하고 당신만의 고민을 하고 당신만의 이야기를 저수지에서 한번 만들어 가봐라 해서 계속 고민의 과정을 보여줬던 거고 사실 그 캐릭터를 지금 여기 안 오시지만 되게 어렵게 매 순간 저희와 시나리오의 각색을 배우님들이랑 같이 했거든요. 시나리오 정리는 이제 뭐 저랑 호원 씨가 했지만 그러면서 어렵게 하면서 여기 잠시 쉬세요. 호원 배우님이 호원 배우님이 호원이자 호준으로 거기 먼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쉬시라고. 저는 이제 주신 질문의 요점이 그렇게 들렸어요. 배우들에게 있어서 왜냐면 이제 배우를 꿈꾸고 계시고 연기를 배우고 계시니까 이 배우 생활에 대한 배우에 대한 꿈을 계속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일단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어서 일단 신앙의 힘이 저의 배우 생활을 끌고 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어떤 제가 출연한 영화가 됐던 아니면 이렇게 제작을 해서 뭐 하여튼 제가 배우로서 출연한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나고 뭔가 관객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의 큰 원동력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배우라는 직업이 뭐 여기 상의도 있고 하지만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그 많이 어렵고 특히나 이 멘탈적으로 단단해지지 않으면 끌고 가기 되게 힘든 직업이긴 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인물이 얼마나 배우로서 매력을 가지고 화면 속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연습하고 하다 보면 나오는 어떤 그런 저만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그냥 아무런 기회 없이 집에서 혼자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배우가 아니잖아요. 뭔가 오디션을 보러 가던 아니면 조그만 역할이라도 하게 되면 그런 하나하나의 소중한 기회와 경험 속에서 그런 피드백들을 뭐 오디션을 갔을 때 듣는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짧은 촬영이지만 촬영했을 때 듣는 피드백들 뭐 독립영화를 찍었는데 어떤 영화제를 가서 그런 하나하나의 피드백들이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내 매력을 찾아내고 아 나는 내가 이런 부분이 관객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영화 속에서 드라마 작품 속에서 매력으로 느껴지는구나 그럼 이걸 내가 좀 더 많이 가져가면서 내 부족한 부분을 또 다른 부분으로 채워야겠다 이런 일련의 그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과정들이 하나에 다 뭉쳐지면서 배우의 꿈을 계속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감히 제가 이렇게 뭐라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그냥 자꾸 부딪히고 자꾸 해보고 자꾸 내 길을 해나가는 게 그 시도조차 그 시도만으로도 저는 그게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배우님도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그 원동력이라는 게 바꿔서 얘기하면 저는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럴 때는 한번 이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연기 왜 하고 싶은지, 뭐 때문에 좋은지, 그리고 그냥 뭔가 목표 지점이 있다면은 그 목표 지점이 뭔지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방법이고 이런 것들은 그 후에 뭐 이제 뭐 앞으로 살면서 얻으시겠지만 이 질문은 이제 가시면서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그게 아마 본인의 원동력이나 앞으로의 길을 잃지 않는 어떤 무언가를 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혹시 속 시원하게 나의 삶의 원동력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좋아요. 질문이 아니고 저는 일단 배우님들 일단 감독님 말씀들 다 듣긴 했지만 저의 원동력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열심히 사는 거 그리고 어떤 꿈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 마음들 속에 그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차곡차곡 잘 쌓아가는 거. 네. 그래서 이 순간을 즐기는 거. 그러니까 사실 아까 배우 준비하시는 이제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뭔가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하나가 매우 정성스럽고 행복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원동력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 꿈이 뭔지 물어봐도 돼요? 얘기 안 해도 돼요, 곤란하면. 네, 배우가 꿈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배우가 꿈이고 근데 혹시 죄송한데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이제 배우의 입장과 그 다음에
또 배우님들께서 가끔 이렇게 연출이나 감독으로 또 이제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배우로서의 그 시선과 그다음에 그 연출 감독으로서의 시선이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여기서 배우와 감독을 둘 다 해본 사람 혹시 있어요? 그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단편을 한번 짧게 연출해 본 적이 있는데, 네. 근데 그 배우를 하다가 연출을 하게 되면 얻어가는 하나의 큰 것은 좀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이제 작품 뭔가 그려져 있는 어떤 큰 울타리 안에서 이제 뭔가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 안에서 이렇게 역할로 움직이고 놀지만 감독 연출자는 그 모든 그림을 다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로서 작품을 대할 때는 그런 어떤 이 안에서 뭔가 잘 놀고 내가 맡은 역할 잘 해서 어우러져야지가 됐다면 감독이 되면 감독의 시선에서는 작품 전체를 총괄하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선의 차이가 있어서 배우가 감독을 한번 하면 다음 작품에 이제 연기를 할 때 조금 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기고 그러려고 하는 노력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게 돼요. 아, 내가 이 역할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 배우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전체 그림에서는 이게 좀 장점이고 단점이겠구나를 좀 보게 돼요. 조금 더. 그러면 훨씬 더 연기가 더 작품에 더 좀 깊이 있거나 녹아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얼추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주환 감독님의 원동력을 듣고 제가 잠시 쉬게 했잖아요. 듣고 저희 마지막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영화가 그렇게 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화를 찍어서 결국은 이런 성과를 내는 그 원동력. 일단 저는 제가 20대 중반 이제 대학교 학부 때 영화를 시작하고 한 10년 정도 3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딱 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했는데 근데 그 10년 동안은 처음 10년 동안은 제가 막 어떤 영화만 쓸지 굉장히 노력을 해서 뭔가 배우고 노력을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영화를 그만두고 싶으니까 갑자기 어떤 만들고 싶은 게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떠올라요 마음속에서. 왜 그만두고 싶었어요? 다예요. 그냥 뭐 생계도 어렵고 뭐 딱 재능 있는 것 같아 인정도 못 받고 뭐 그냥 다 모든 게 다 해서 그냥 그만둬야 되는데 그 시점부터가 이제 그때 그 노맨스랜드 그때 그 직전에 제가 그 직전에 이제 좀 흔들렸을 텐데 그때부터인가 근데 하필 그때도 이제 한 번 더 망했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만두고 싶으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만들고 싶다 뭘 만들고 싶지 개발하고 찾아보고 자료 조사하고 해도 근데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안 하고 살 수 없나 보다. 그쵸. 맞아요. 그게 맞아요. 배우님도 그 희진 캐릭터도 제가 이희진이라는 인물은 지금 독립영화 기반을 잘 잡고 뭔가 이제 성장을 고민하는 캐릭터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게 이 임채영 배우님이 이 희진이라는 인물의 감정 진짜로 감정이입을 하고 본인이 그 인물이 되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저는 엄청난 의심을 했어요. 이 극 중에 희진은 진짜 그 영화판에서 굴르고 진정성과 인정받고 지금 상업영화에서 진짜 고민하는 사람을 본인이 아마 희진 배우님은 독립영화 쪽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래서. 아마 남 감독님도 독립영화 쪽에서는 인정을 받고 입봉이라는 걸 독립영화다가 상업영화를 처음 하면 저희가 입봉이라는 단어를 써요. 독립에서 장편을 찍었어도 상업을 할 때 저희가 보통 입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그래서 그리고 거기가 낚시터잖아요. 낚시터라서 뭐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만 있잖아요. 호사마만 알지. 그래서 그 배우님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희진 배우님이 영화제를 갔다면 모두가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의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도 솔직히 의심이 돼요. 지금도 영화가 만들어진 지금도 저는 임채영 배우님이 진짜로 그 극중 희진의 그 감정을 느끼고 연기를 했는지 지금도 의심을 해요. 저는 그렇구나. 진짜로 이 배우가 그렇게 독립영화파를 살아온 인물을 여기서 구현을 했나? 정말 그렇습니다. 잠깐 쉬고요. 아 그리고 제가 친하고 예, 그러니까 오래됐고 막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지만 오래됐고 옛날부터 봐왔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단편으로도 상 많이 받으셨고 영화를 얼마나 진심으로 정말 지독하게 하는지 잘 봐왔어요. 오랜 시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짓궂게 장난을 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분도 자리를 안 뜨시고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GV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이제 10번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상희가 또 너무 색다르게 잘 진행을 해줘가지고 되게 너무 좀 기억에 남는 GV가 된 것 같아요. 네, 또 좋은 오고 가는 답변들 속에서 너무 제가 1단계 답변을 하면 현실적인 답변을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고 마지막에 완전 더 깊이 있는 답으로 3단계 답을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것 같고 이런 소중한 순간들에서 힘을 얻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배우 김홍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준 정말 이 스페이스가 저희 잔챙이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여러분 잔챙이로 만나게 된 여러분들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잔챙이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잔챙이라는 사랑스러운 영화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소문내주시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러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